지난주에 예고했던 대로 유럽 대학에 대해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처음에는 유럽 대학 입시의 이해라고 조금 딱딱한 제목을 붙였다가 앞에 2개의 단어를 더 붙였어요. 가성비와 글로벌 경쟁력. 유럽 대학들의 학비가 일반적으로 좀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이런 데에 비해서 좀 저렴하다라고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가성비라는 단어를 좀 붙였고,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단어는 유럽 대학들이 요번 2026 QS라든지 The Times 랭킹이나 아니면 상하이 랭킹 또는 ARW 아니면 뭐 레이덴 랭킹 또는 그 우리 랭킹 뭐 이런 데서 발표한 전반적인 지표들을 보면 유럽 대학들의 순위 상승이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단어를 좀 사용을 해 봤습니다. 주로 이제 다루게 될 나라들은 뭐 이런 나라들이에요. 이제 영국, 독일, 뭐 네덜란드, 뭐 이런 스페인, 뭐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인데, 오늘 스페인을 다루진 않습니다. 근데 유럽의 주요 국가들 위주로 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고요. 개괄적인 내용의 위주가 될 거예요. 가성비와 글로벌 경쟁력, 유럽 대학 입시. 유럽 대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하면서 유럽 대학의 학비나 생활비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면 유럽 대학에 가기 위해서 준비 방법은 뭐가 있는지, 교육 수준은 어떤지, 교육 환경은 어떤지, 그리고 GBCS에서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서 갈 수 있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유럽 대학의 교육 수준 및 환경에 대한 부분이에요. 세계, 선생님이 이제 원래는 한 150위 정도까지 대학들 중에서 가장 이제 눈에 띄는 유럽 대학들의 순위를 한번 좀 써보려고 했는데, 다 쓰질 못했어요. 네, 페이지가 좀 모자라서. 자, 1위부터 10위까지 볼까요? 세계 랭킹 1위부터 10위까지 보면은, 5개가 유럽 대학입니다. 나머지 5개는 어디일까요? 아시아 대학이 2개가 포진돼 있고, 나머지 3개가 미국 대학교예요. 그리고 10위권 대학 쪽에는 아시아랑 미국 대학이 다수 포진돼 있다가 20위권으로 넘어가면 세계 랭킹 20위권에 무려 3개의 유럽 대학이 포함되어 있고요. 30위권으로 가도 3개, 40위권에 2개, 50위권에 조금 많죠. 그리고 60위권, 70위권 해서 100위에서 200위권 안쪽에 있는 대학들까지 포함하면은 대학 개수가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네. 유럽 대학들이 갖고 있는 이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거는 지금 선생님이 표를 한번 좀 만들어 봤거든요. QS랑 타임즈 세계 랭킹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죠. 이런 데를 자료를 가지고 보통 이제 QS나 타임즈에서 1,500개 플러스, 그러니까 이 플러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략 한 2,000개 정도의 전 세계에서 선별된 대학들만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QS 랭킹은 보통 한 1,700개에서 1,800개 정도, 또 타임즈는 한 2,500개 정도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데, 전 세계 대학이 엄청 많죠. 미국에만 대학교가 4,000개가 넘잖아요. 그죠?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대학교 1,500개를 선발한 거예요. 자, 그 중에서 1,500개 안에 들어가는 전 세계 대학 개수가 도대체 얼마큼 되는가. 이 대학들은 어떻게 보면 셀렉티드 대학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를 수 있거든요. 자, 유럽에 있는 대학의 개수가 무려 480개에서 500개. 이게 선생님이 랭킹 사이트 여러 개를 참조했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가 있지만 대략 한 500개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범위에서 대학 개수가 들어옵니다. 아시아 대학이 400개에서 450개. 굉장히 많죠. 미국 대학은 197개가 들어왔어요. 이거는 숫자가 되게 명확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호주나 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뭐 이런 데죠. 44개 포함되어 있고요. 기타 다른 지역이 350개 정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도합해서 약 1,500개 플러스 정도의 대학이 나왔는데, 이거 비중을 보니까 셀렉트 대학 중에서 약 33%는 유럽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죠?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이 28개, 약 28%, 그 다음에 미국이 약 13%. 이거 퍼센티지로 하니까 생각보다 미국 대학이 좀 적은 것처럼 보이긴 해요. 그리고 호주 오세아니아가 3%,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이 23%입니다. 미국이 좀 적게 보이는 이유는
최상위권에 다수 포진돼 있고, 그리고 단일 국가로는 최다 보유국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대부분 그 1,500개 랭킹 중에서 상위권에 좀 많은 대학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에서부터 랭킹을 이렇게 보잖아요. 가장 좋은 학교들. 그러면은 위쪽에 미국 대학이 좀 많이 눈에 띄다 보니까, 이제 미국 대학들이 앞쪽에서 좀 많이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이제 1,500개 대학들 중에서 미국 대학이 유독 눈에 많이 띄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 보통 이제 중위권 정도를 이제 그 1,500개 중에서 중간 정도를 이제 700에서 800 정도를 이렇게 봐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일본 대학들이 포진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쪽으로 이제 미국 대학들이 다수 포진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눈에 띄는 거고요. 유럽 대학들을 보면 영국이 90개 대학, 그다음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다수 포진되어져 있는데 대부분이 300위권 안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그쪽에 자리 잡은 학교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나서 그 뒤로는 1000등 안쪽에 대부분이 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 밑으로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중상위권에 굉장히 두텁게 이제 대학들이 이제 형성하고 있다라는 게 유럽 대학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아시아 대학은 굉장히 마케팅도 열심히 하죠. 그리고 중국이 71개로 가장 많은 대학을 포함하고 있고, 그 외에 일본, 한국, 인도 같은 나라들이 급성장하면서 대학들을 많이 이제 넣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학의 개수를 많이 포진하고 있는 데가 당연히 일본이죠. 지금 한국이나 인도는 다른 국가들, 그러니까 예를 대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기타 지역에 비해서는 좀 많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10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됩니다. 자, 여기 중국, 여기에는 지금 홍콩도 포함되어져 있어요. 뭐 싱가포르 대학 같은 경우는 국립대학 개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그 모든 국립대학을 다 통틀어서 넣는다 하더라도 한국이나 인도보다 대학 개수가 훨씬 적죠. 6개밖에 안 되니까요. 근데 그 6개밖에 안 되는 대학 중에 50%가 전부 다 세계 랭킹 100위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호주. 호주는 대학교 38개 대학하고 뉴질랜드 6개 대학. 이게 대학 전체인데 이거밖에 없어요. 예. 38개, 뉴질랜드 총 6개 대학.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대학들이 전부 다 1,500개의 선별된 대학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땅은 되게 넓은데 대학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호주나 뉴질랜드. 오히려 전문대라든지 직업학교 이런 데가 되게 많습니다. 인구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교육 수준을 그래서 자랑하고 있고, 대학들의 어떤 교육적 퀄리티라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보장되어져 있죠. 자, 기타 지역에 이제 캐나다 대학 중에서 이제 선별된 30여 개 대학을 포함시켰고요.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 중에서 브라질, 멕시코, 그 다음에 중동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 주로 남아공이라든지 이제 그런 영어권 대학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대학들이 대략 한 350여 개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전체 비율로만 보더라도 유럽이 압도적으로 많죠. 제일 많죠. 네. 이제 유럽 대학의 교육이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교육에 대한 퀄리티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져 있다라는 부분을 이 표에서도 잠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좀 이어서 조금 설명을 해보면, 전 세계 1,500여 개 대학 중에서 상위권 대학 약 500여 개가 여기 포함되어져 있죠. 미국이 197개였습니다. 그래서 특정 우수한 대학들, 예를 들어서 옥스퍼드, 캠브리지, 임페리얼 뭐 이런 학교들, 아까 앞에서 잠깐 보여줬던 이런 학교들 있죠. 세계 랭킹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보면 앞에 3개가 영국 대학이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가 스위스 대학이고요. 그 다음에 또 영국 대학 들어와 있고, 여긴 프랑스 대학, 여기 독일 대학, 프랑스 대학, 영국 대학, 그 다음에 여기도 영국 대학이긴 한데 에딘버러는 그 저기죠, 그 북쪽, 예, 그쪽 스코틀랜드 대학 쪽이죠. 그 맨체스터 영국 대학,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파리스라고 써 있으니까 딱 알겠죠. 예, 프랑스 대학, 여기 네덜란드 대학, 그리고 영국, 네덜란드, 영국, 독일, 벨기에, 프랑스, 스웨덴 대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여지는 것처럼 특정 우수한 대학들 그리고 국가들 외에도 유럽 전체적으로 교육이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유럽에 있는 대학들을 다 포함해도 미국의 4천 도달하지 않아요. 그만큼도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대학들이 셀렉티드 대학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교육 수준이 높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거죠.
특히 이제 유럽에서도 가장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들을 뽑자면 영국,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강력한 그 교육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요. 국가적인 시스템 안에서도 학생들에게 또는 유학생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물론 큰 나라들만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작은 나라인 벨기에, 네덜란드 이런 나라는 우선 빼고요. 자, 랭킹의 함정을 우리가 탈피할 필요가 있어요. 유럽 대학을 이해할 때. 보통 우리가 외국으로 유학 간다고 그러면 다 영어권을 생각하잖아요. 아니면 한국에서 가까운데. 그러다 보니까 영어권 국가의 랭킹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미국, 대학 랭킹 올리려고 마케팅 엄청나게 많이 해요. 마케팅 비용에만 여러분들이 내는 미국 대학의 학비 중에서 일정 부분은 전부 다 마케팅 비용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수업료로 냈기 때문에 수업에 투자되는 그 나한테 돌아오는 그런 혜택에 투자되는 그런 돈이 아니라 대학이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또 다른 외국인들을 또는 또 다른 미국인들을 데려오기 위한 리크루트하기 위한 마케팅 비용으로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마케팅을 하지 않는 나라들이 있어요. 대학들, 국가들 중에 보면 네덜란드 대학 마케팅 안 해요. 홍보도 안 합니다. 독일 마케팅 별 관심 없어요. 대학에서 외국인들 막 뽑으려고 하지도 않아. 벨기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네덜란드 어때요? 전 세계에서 192개국의 학생들이 몰려들고 있죠. 독일은요. 독일도 전 세계에서 약 150여 개 국가에서 학생들이 몰려옵니다. 벨기에 되게 작잖아요. 그죠? 근데도 여기도 130개국에서 학생들이 몰려와요. 도대체 왜 마케팅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대학들은 대부분이 세계 랭킹 100위에서 200위 안에 포진돼 있을까요? 마케팅비로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지도 않거든요. 요번에 서울에서 작년 10월 달에 서울에서 열렸던 그 페어에 선생님 참가했을 때 독일의 DAAD라고 해서 독일 학술교류처라는 곳에서 찾아왔어요. 거기서 이제 큰 부스를 하나 열었더라고요. 근데 학술교류처는 뭐냐면 자국의 학생들과 외국의 학생들을 서로 익스체인지 하거나 또는 학생들을 인바운드나 아웃바운드로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에요. 국가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유학생들도 많이 유치하려고 해요. 근데 한국에 들어왔길래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찾아가서 이제 인사도 하고, 물론 독일어로 합니다. 인사도 하고, 이제 요번에 이제 학부과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학생들을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유치하려고 하는지 뭐 이런 것들 물어봤더니 첫 마디가 그거예요. 우리는 학부생 관심 없어요. 유치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선생님 좀 놀랐어요. 학부생을 유치하려고 온 게 아니라고? 근데 최근 들어서 독일 대학들 랭킹이 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그게 마케팅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하는 그 기관은 처음 봤거든요. 주로 만나는 대학들이 주로 미국 대학들이다 보니까 미국 대학들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마케팅을 많이 해요. 기념품도 막 만들어서 엄청나게 뿌려대고 있죠. 근데 전혀 그런 활동들을 안 하고 있길래 참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마케팅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대학들이 이렇게 높은 랭킹 안에 있다는 거는 그만큼의 교육 수준이 높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의 영향으로 올라간 랭킹을 너무 매몰될 필요가 없다라는 뜻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랭킹의 함정에 더 우리가 탈피해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자, 교육 철학, 교육의 퀄리티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야기할게요. 유럽 대학들은 미국이나 이제 호주 쪽 이런 학교들하고 그 교육 과정이 좀 달라요. 캐나다 이런 데랑 또 좀 다릅니다. 영어권 중에서는 영국 대학이 그나마 유럽 대학들과 굉장히 유사한 교육 운영 방식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단순한 암기를 지향합니다. 암기를 기반으로 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 자체를 대학교에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거는 고등학생들이나 주로 암기를 해서 지식을 쌓으려면 굳이 대학을 왜 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토론 중심의 수업을 해요. 그래서 PBL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자,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 또는 프로블렘 베이스 러닝 이런 걸 많이 배웠죠. 자, 이 중에서 연구 중심 대학들은 프로블렘 베이스드 러닝을 많이 해요. 교수님들이 심지어 대학교 강의실에서 교재가 없는 학교 그 교재를 사용하지 않는 교수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문제 하나만 딱 들고 와서 그날 그 주제에 맞는 그 문제에 맞는 강의로만 90분 내내
채우는 거예요. 계속 질문받고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도가 제대로 나가는 건지 아닌지 막 헷갈릴 때도 되게 많긴 해요. 그래서 졸업이 되게 어렵다라는 인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하면 사실 졸업이 어렵진 않아요. 자, 졸업하면 대신에 실력은 확실하게 보장받는다라는 신뢰가 깔려 있는 거죠. 똑같은 박사라 하더라도 어, 유럽에서 박사를 받았냐, 미국에서 박사를 받았냐를 가지고 학회에 가면 좀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특이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육 환경과 관련해서 캠퍼스. 유럽에 있는 정말 많은 대학들은 별도의 캠퍼스가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어떤 테두리 안에 캠퍼스를 딱 가두고 있는 그런 대학들은 정말 손에 꼽고요. 대부분의 대학이 도시 전체랑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개방형 캠퍼스 또는 캠퍼스 시티 또는 도심형 캠퍼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도시 안에 다른 학교들하고 각각의 뭐 대학의 캠퍼스가 막 서로 이렇게 뒤엉켜 있는 형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캠퍼스 안에 마을이 들어와 있기도 하고 캠퍼스 안에 공장이 들어와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게 어떤 이제 그 역할을 하냐면 그 캠퍼스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그 지역 사회 또는 지역에 있는 어떤 그 산업 시설하고 같이 연계해서 뭔가를 연구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낸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개방적인 구조가 우리나라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포항공대라든지 뭐 이런 데가 캠퍼스는 갖춰져 우리나라는 보통 캠퍼스가 갖춰져 있죠. 대학 부지라는 뭐 개념이 있다 보니까. 근데 그 부지 안에서 다른 기업들이 들어와서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프로젝트를 하고. 이제 그런 형태의 교육 과정들이 유럽 대학들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퍼져 있다. 이게 이제 어떤 교육적 환경, 캠퍼스 환경에 대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국적 학생들과의 교류 환경이 되게 잘 갖춰져 있어요. 어, 작년에 이제 GBC에서 방문했던 미국 대학들이 이제 음성, 문경, 세종 캠퍼스 다 통틀어서 대략 한 80여 개 대학이 찾아왔는데 그 찾아온 미국 대학들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굉장히 국제화가 잘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학교들 중에서 외국인 국적 수가 가장 많은 대학이 선생님 기억하기로는 약 120개국이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학교를 찾아왔던 스위스 대학교, 뭐 국적수가 거기도 똑같이 120개국, 130개국. 예. 뭐 독일 같은 경우도 100개국이, 130개국이 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 다 찾아온 학교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다른 학교들 선생님이 서울에서 만났던 네덜란드 대학 같은 경우는 국가수가 170개국 뭐 이래요. 그러니까 캠퍼스 안에서 교류할 수 있는 그 다양한 국적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그만큼 풍부하다는 이야기죠. 그 국가적 백그라운드가 풍부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는 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똑같은 이슈를 가지고 서로 다른 개수의 관점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한국에서 갖고 있는 관점이 있죠. 한국에서도 뭐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하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미국에서 갖고 있는 관점이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 A라는 대학에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이 70개국에서 왔어요. 그러면은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서 우리는 약 70개 정도의 국가가 갖고 있는 관점을 우리는 배울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대학에 무려 170개국이 있다. 그럼 170개의 관점을 우리는 보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또 다른 100개의 관점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이런 환경적인 면에서 가장 큰 강점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위로는 캐나다, 남쪽으로는 멕시코로 이렇게 막혀 있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올 때 다 비행기를 타고 들어옵니다. 근데 유럽 내에 있는 43개 나라들이 다 조그맣게 국경을 다 맞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류가 되게 자유롭죠. 그리고 서유럽 국가들끼리는 서로 비자 면제 프로그램도 운영하다 보니 학생들 간의 교류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좀 편해요. 그러다 보니 이런 다국적 학생들 간의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가질 만한
내용일 수 있겠는데, 학비 및 생활비, 자, 경제적인 이점에 대해서 한번 좀 볼게요. 국가별 연간 학비 및 생활비를 한번 표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대표적인 국가들만 좀 빼봤어요. 우리 그 동문들이 가장 많이 이제 가려고 하거나 선호하는, 최근 들어서 뭐 지금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제 금년에 이탈리아 대학에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금년부터 조금씩 생겨나고 있고요. 프랑스는 사실 거의 없긴 합니다. 그리고 벨기에는 매년 뭐 겐트 대학 같은 경우도 매년 지원하고 있고, 그 외에도 루벤 대학 같은 경우도 지원자들이 있었죠. 여기가 보면 미국 사립대부터 볼게요. 자, 미국 사립대는 학비가 연간 1억 원 정도 발생을 합니다. 생활비까지 하면 1억 2천에서 1억 3천이죠. 장학금을 안 받는다는 전제에서. 그 다음에 그 퍼블릭 스쿨들, 주로 이제 주립대학 같은 경우는 학비가 굉장히 저렴한 경우는 보통 한 4천만 원. 학비가 조금 비싼 주립대학 같은 경우는 한 7천만 원 정도 하죠. 자, 여기는 이제 룸앤보드 다 빠진 거예요. 예, 어쨌든 그 정도 비용에서 우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요 비용을 어디랑 보면 되냐면 요 연간 학비 부분하고 비교해서 보면 돼요. 자, 독일 같은 경우 국립대는 무료부터 시작하죠. 제일 비싼 데가 300만 원 정도 받는 데가 있긴 한데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무료이거나 하나로 한 70만 원 정도가 대부분이고요. 사립대학은 반대로 좀 비싸요. 이 국가에서 보조를 굉장히 적게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00에서 최대 3천만 원 정도. 자, 요 비용은 그 선생님이 오늘 환율을 적용한 비용이에요. 그 환율이 내려가면 그만큼 떨어지겠죠. 네. 네덜란드는 다 국립대입니다. 네덜란드의 국립대는 1,200만 원에서 2천만 원, 연간 이 정도 그 교육비가 들어가요. 벨기에는 200에서 600만 원, 상당히 좀 저렴하죠. 네, 영어 과정으로 가도 저렴합니다. 프랑스는 국립대는 400에서 600만 원, 사립대는 2천에서 4천만 원 정도 해요. 사립대는 영어로 가르치는 학교들이 소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4천만 원대예요. 되게 비쌉니다. 그래서 원래는 금년 졸업한 시니어 중에서도 프랑스의 사립대학교에 원서를 쓰려고 준비했던 학생이 하나 있는데, 비용이 우선 너무 비싸고 토플 기준이 너무 높아서 우선 지원하는 걸 포기하기도 했어요. 자, 이탈리아. 자, 국립대는 독일하고 비슷해요. 무료부터 300만 원 정도까지. 그 다음에 사립대학은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합니다. 금년에 이제 사립대학교에 원서 쓴 친구들이 3명, 4명 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립대학은 내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시니어 올라가는 학생들 중에서. 그 영국은 전공마다 다릅니다. 영국도 대부분이 국립대죠. 그래서 인문사회 계열로 가면 2,100만 원에서 5,100만 원. 요거는 이제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스템 전공으로 가면 3,500에서 7,500만 원 정도 해요.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 메디칼 계열로 가면 7,500에서 1억 4천 정도 합니다. 자, 메디칼로 가면 미국 사립대랑 비슷해집니다. 그죠? 자, 미국의 메디칼은 이것보다 더 비싸죠. 네. 연간 1억 2천 정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영국 메디칼 중에서 제일 비싼 계열하고 이제 미국의 메디칼 계열하고 비슷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요건 지금 학비만이라고 했어요. 그 영국은 평균적으로 하면 인문계, 공대, 그다음에 메디칼 뭐 이런 거 해서 평균적으로 보면 약 4,300에서 4,500 정도가 든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생활비를 같이 봐야 되잖아요. 그죠? 생활비는 사실 학생들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그 구글링을 했을 때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이 정도 씁니다라고 하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 본 겁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보통 1년에 1,500에서 1,80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00만 원 조금 넘는 돈이면 쓸 수 있다는, 생활할 수 있다는 뜻이죠. 여기 집값하고 식비, 그 다음에 교통비, 여행비, 병원비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보험비, 뭐 또는 도서관 이용료라든지 뭐 이런 거 싹 다 포함된 겁니다. 여가비 뭐 이런 것까지. 자, 네덜란드는 1,800에서 2,200,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뭐 150에서 200만 원 정도. 예, 그 정도 한 150 정도, 150에서 180 정도 들어가겠네요. 그죠? 벨기에는 1,500에서 1,800, 독일하고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프랑스 1,500에서 2천만 원. 그다음에 이게 이탈리아는 1,500에서 2,500만 원.
자, 여기 최저는 독일하고 비슷한데, 한 달에 이제 한 100만 원, 100에서 한 110만 원, 뭐 이렇게 잡히는 건 비슷한데, 최고 금액이 좀 높은 이유는 로마라든지 밀라노 같이 좀 물가가 되게 비싼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도시나 또는 관광지로 유명한 곳, 이런 데는 이탈리아는 물가가 좀 많이 비싸요. 그래서 그런 지역으로 가게 되면 한 2,500만 원 정도의 연간 생활비는 필요합니다. 영국은 뭐 2,900만 원 정도가 평균적으로 든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런던 쪽으로 가면 조금 더 비싸져요. 한 3,500까지도 막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런던 외곽부터 해서 스코틀랜드라든지 아니면 웨일즈 또는 노던 아일랜드 뭐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는 이제 좀 더 가격이 내려가기도 해요. 한 2,500 뭐 이렇게 내려가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3천만 원 안쪽, 플러스 마이너스 안쪽에서 좀 많이 잡히기도 해요. 어, 미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자, 영국을 묶어서 보면 미국의 이제 주립대나 사립대랑 좀 비슷한 수준의 비용이 나오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뭐 3분의 1? 그죠? 3분의 1도 안 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뭐 독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리고 네덜란드나 벨기에, 프랑스로 넘어가면 이제 사립대로 가거나 여기 국립대, 네덜란드, 프랑스의 국립대다 그러면은 한 5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죠?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이런 데는 한 5분의 1 아래로 툭 떨어지죠. 독일의 가장 큰 특징은 국립대 기준으로 볼 때 학비가 거의 없다라는 점이에요. 바로 이탈리아랑 이제 같은 그런 특징을 좀 갖고 있고요. 대신 사립대는 좀 많이 비싸다.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네덜란드랑 벨기에는 진짜 가성비 강국이긴 해요. 네덜란드는 가성비만 좋은 게 아니라 취업 시장이라든지 여러 그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공부하기에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그 생활하기에도 굉장히 좋고, 외국인들에 대해서 또는 공부하는 학생의 관에 대해서 그 국가에서 지원해주거나 국가에서 대하는 어떤 태도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유엔에서 이제 청소년들 및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그 공부하기 가장 좋은 곳, 그래서 국가들을 쭉 보면은 미국이 약 20위권에 들어와 있어요. 아마 비용이 되게 비싸고, 혜택을 보험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항상 걸리기 때문에 20위권까지 떨어지는 것 같고요. 어, 거기에 부동의 1위를 계속해서 차지하고 있는 몇 개의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1등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두 번째, 벨기에. 벨기에는 솔직히 한국 학생들에게 잘 안 알려져 있죠. 그러다가, 그 인천 글로벌 캠퍼스에 들어온 겐트 대학 등의 벨기에 대학들이 그나마 좀 알려지고 있는데, 벨기에도 좋은 학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영어로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대학은 3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좋은 학교가 루벤 대학교, 겐트 대학교, 이렇게 2개가 이제 탑2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 그중에 겐트 대학은 영어로 하려면 무조건 송도로 가야 되죠. 루벤 같은 경우는 이제 벨기에에서 할 수 있습니다. 루벤이라는 도시에 있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국립대이기 때문에 학비가 굉장히 이렇게 저렴해요. 그래서 어차피 숨겨진 가성비 강국이다라고 좀 썼습니다. 프랑스는 국가 보조금 혜택이 이제 금년 8월 달, 9월 달 지나면서 단계별로 없어지죠. 자, 그럼 유럽 대학을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뭘 준비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고, 그 다음에 국가별로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공통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게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GPA죠. 예, 뭐니 해도 GPA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 이거는 GPA가 낮으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고, 어, 아무리 큰 꿈을 갖고 있어도 그 꿈을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목표에 도달하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지냈던 또는 고등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10년 동안의 평가가 왜 내 인생에서 이렇게 혹독하게 평가를 받는가 요거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도 있어요. 뭐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행복은 성적순은 아니니까. 근데 행복은 성적순은 아니지만 성취는 성적순이기도 해요. 그리고 성공도 성적순이기도 합니다. 어, 어느 정도 그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꼭 갖춰야 되는 기본적인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 내지는. 그래서 대학에서는 뭔가를 연구하고 뭔가 배우기 위해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배우기 위한
그 전 단계의 기초 지식을 학생들이 갖고 있는가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GPA를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이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평가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공인 어학 성적이에요. 어, 아시아권 대학들은 사실 어학 성적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좋아요. 근데 유럽 대학들은 공인 성적이 영어 공인 성적이 높다라고 해서 더 좋게 평가받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학마다 이것도 또 달라요. 전공마다 달라요. 유럽에서 인정받는 시험은 IELTS랑 토플입니다. 그중에 토플 중에서는 홈 에디션은 인정 못 받아요. IELTS도 홈 에디션 있죠? 그런 경우 다 인정 안 됩니다. IELTS나 토플 전부 다 시험장에 가서 보는 시험만 인정을 받아요. 듀오링고 테스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홈 테스트잖아요. 그래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자, IELTS 기준으로는 6.5 필요하고요. 계정 토플 기준으로는 4.5에서 5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4.5에서 5 정도 되면 이거는 이제 학교마다 좀 다른데 이제 4부터 인정을 보통 해주긴 해요. 계정 토플 기준으로. 근데 선생님이 권장하는 거는 4.5에서 5입니다. 예, 그 이상을 받는 거를 권장하고요. 수능 성적을 요구하는 일부 국가들도 있어요. 독일의 국립대학들 또는 이탈리아의 대학들 같은 경우는 수능 성적을 요구합니다. 자, 수능 성적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은 성적을 요구하는 건 사실 아니긴 해요. 근데 이 나라들에서 왜 수능 성적을 요구하냐면 우리나라의 한국에 소재해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다라는 뜻은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이것과 같은 개념이잖아요. 근데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학력 인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한국의 학력을 인정받기 위한 기준으로서 독일이나 이탈리아 같은 국가들에서는 수능 시험을 그 기준 중에 하나 요소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장 플러스 수능 이렇게 두 가지를 갖고 있어야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학생으로 본다는 거죠. 자,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수능 4.4등급 이상의 이제 등급 표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딱히 그런 기준은 없지만 수능 시험에 반드시 응시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또 있기도 하죠. 근데 모든 학교가 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디테일한 부분들은 나중에 개별 상담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 됩니다. AP 성적. 자, 요거는 이제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 안에 들어와 있는 AP 교과와 AP 시험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건데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우리 학교는 지금 AP 교육과정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GBCS 교육과정에 따라서 이제 AP 성적을 대학에서 요구를 많이 합니다. 예.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통사항 중에서 미국 대학 이야기할 때랑 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봉사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라든지 뭐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얘기 안 하는 이유가 유럽은 스페셜 액티비티보다 아카데믹 캐패빌리티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요겁니다. 전에도 한번 여러 번 얘기했던 것처럼 슈퍼 커리큘러가 되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죠. 바로 이 부분이 슈퍼 커리큘러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학업적인 부분에서 내가 얼만큼 깊이 들어와 있고, 얼만큼 리고어한가, 얼만큼 내가 디맨딩한 부분을 채워 나갔는가, 얼만큼 내가 챌린지를 했는가, 어떠한 성적을 받았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국가별로 이제 중요 사항들을 잠깐 좀 짚어볼게요. 어떻게 보면 앞에 부분은 좀 공통사항이라면 여기서부터는 국가별 주요 사항이긴 한데 우리 학교에서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는 유럽 대학 대표적인 3개 나라를 우선 가져와 봤습니다. 자, 먼저 영국이에요. 자, 영국은 여기 한 줄을 빼먹었네요. 예, 여기도 파운데이션 과정이 있는데 그걸 빼먹었습니다. 자, 영국은 대부분이 국립대 위주로 지원을 해요. 대부분 대학이 국립대입니다. 영국의 대학이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영국 대학만 400여 개 돼요.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대부분 대학이 또 국립대학이에요. 자, 러셀 그룹을 지원할 건지, 런던 지역으로 지원할 건지, 또는 런던 외곽으로 지원할 건지, 영국에 이렇게 4개의 국가가 있잖아요. UK에. 그러면 UK에는 잉글랜드, 웨일즈, 노든 아일랜드, 그다음에 스코틀랜드 중에서 내가 어디에 지원할 건지에 따라서 지원을 준비하는 방법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서를 쓸 때, 나는 어디에 지원할까? 어느 지역으로 어느 지역에 있는 대학에 원서를 쓰면 좋을까? 이걸 가지고 먼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줄 빼먹었는데, 여기 패스웨이랑 파운데이션 과정이 있어요. 영국도 파운데이션 과정으로 갈 수 있습니다. 파운데이션 과정으로 갈까? 아니면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다이렉트 과정으로 갈까? 이걸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내가 뭘 준비할지가 정해진다는 거죠. 자, 주요 준비 사항입니다. 토플, IELTS 다 받아요. 영국에서. 그리고, 이거 가끔 이제 IELTS만 받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소문들, 어디서 뭐 그런 얘기들 듣는 학생들도 있던데, 그거 가지고 선생님한테 와서, 영국 지원하기 위해서 IELTS로 시험을 바꿔야 될까요? 뭐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해요. 이제 오늘도 학부모님 세 가정 선생님이 상담을 했는데, 전화로.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토플, IELTS 둘 다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둘 다 상관없어요. 단, 듀오링고는 안 받습니다. 자, AP 시험. 요거는 지금 다이렉트로 지원할 때 얘기인데, 다이렉트로 지원할 때는 AP 시험 4개에서 5과목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잉글랜드, 웨일즈, 노던 아일랜드로 갈 때는 4과목이 최소 필요합니다. 스코틀랜드로 갈 때는 5과목이 최소 필요해요. 그리고 과목은 아무거나 본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이 과목 선정에 대한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전공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응시해야 되는 과목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 과목에 대한 거는 사실 일단 상담을 하면서 이제 정해야 됩니다. 4점에서 5점의 성적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퍼스널 스테이먼트 필요하겠죠. 이거는 유카스 퍼스널 스테이먼트라고 해서 일반적인 미국 대학에 쓰듯이 또는 GBCS에서 에세이 쓸 때 많이 배우는 형태의 스토리텔링 하듯이 쓰는 그런 스테이먼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유카스 형태로 유카스에서 원하는 형태의 스테이먼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지원 동기도 써야 되고 이 안에 3가지 큰 카테고리 질문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다 써야 돼요. 그리고 유카스 어플리케이션 쓰죠. 자, 유카스 어플리케이션 쓰면 총 5개까지 일반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파운데이션을 갈 때는 토플 또는 IELTS 요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 밑으로 다 필요 없어요. 유카스도 안 쓸 거고 퍼스널 스테이먼트는 필요한 경우만 제출할 거고요. 그리고 AP 시험 필요 없습니다. 되게 쉽죠? 네. 보통 이제 그 패스웨이 과정으로 가서 요 앞에 있는 다른 국립대학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경우에 패스웨이 과정 1년 플러스 영국은 학부 과정이 3년이에요. 스코틀랜드는 4년입니다. 이제 스코틀랜드 빼고 나머지 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 플러스 3년 해서 총 4년의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들하고 똑같이 나는 4년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할 거야 라고 한다면 파운데이션 갔다가 그 다음에 본교로 가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파운데이션 해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건 한 가지예요.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그 파운데이션 프로그램에서 본교로 넘어가는 또는 본교가 아니더라도 그 본교랑 비슷한 수준의 다른 대학도 이후에 다시 지원하게 될 테니까 그때 그 넘어가는 수 있는 가능성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는가? 이게 모든 기관들마다 보통 발표를 많이 하거든요. 금년에 우리는 60%의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80%의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보고 결정하면 됩니다. 독일은 크게 국립대, 사립대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대학의 종류로는 실무중심 대학과 연구중심 대학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건 네덜란드랑 똑같죠. 가는 방법은 수능을 활용한 방법과 수능 없이 가는 방법이 있긴 해요. 주로 이렇게 수능 없이 가는 경우는 사립대학인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일부 국립대 중에서도 이 방법을 허용해주는 지역도 있습니다. 허용해주는 대학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수능 플러스 독일어를 해서 가거나 또는 수능 플러스 독일어 플러스 영어 또는 수능 플러스 영어 이렇게 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토플 SAT, 그 다음에 AP 이렇게 3가지로 해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국립대는 학비가 대부분 무료이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어플라이 사이언스 대학 같은 경우는 일부 토플만 가지고도 지원이 되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학비는 무료예요. 학비는 무료인 대신에 실무 중심 대학이기 때문에 그 세계대학 랭킹 1,500개 안에는 포함되어져 있지는 않은 학교들이에요. 4년 과정의 교육 과정을 갖고 있고요. 리서치
3년 과정입니다. 학비는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립대는 10,000유로에서 20,000유로 정도 이제 비용이 들고요. 대부분 독일 대학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죠. 기숙사 제공을 대부분 하고 있어요. 기숙사에서 생활하면 일반 그 시중에 나와서 생활하는 것보다 학교 바깥에 생활하는 것보다 한 반값 정도밖에 들진 않아요. 굉장히 좀 기숙사가 저렴한 편이고 시설은 굉장히 좀 잘 되어져 있고 대부분 1인실 기준으로 많이 되어져 있죠. 미국은 보통 그 다인실이죠. 네, 좀 잘 돼 있는 곳이 2인실, 안 그러면 보통 4인실 이렇게 많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기숙사 1인실 그럼 굉장히 좀 쾌적한 느낌이 나긴 하죠. 네. 자, 네덜란드는 국립대와 사립대 그리고 어플라이 사이언스 대학과 리서치 대학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패스웨이 과정과 파운데이션 과정으로 가는 방법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립대학은 몇 개 없어요. 이제 사립대학 중에서 영어 과정으로 학생들을 뽑는 대학은 선생님이 알기로는 딱 한 개, 이제 비즈니스 스쿨 하나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전부 다 국립대입니다. 어플라이 사이언스 대학이든 리서치 대학이든 전부 다 국립대예요. 그래서 어플라이 사이언스 대학으로 지원할 때는 토플만 있으면 돼요. SAT 뭐 다 필요 없습니다. 자, 국립대 중에서 리서치 대학으로 갈 때는 토플 플러스 AP 요 기준이 필요하고요. 이때 AP는 3과목에서 7과목 정도가 필요해요. 3점의 경우는 인정 못 받는 경우, 지원 당시에 인정 못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4점에서 5점을 권장합니다. 이것도 영국 대학이랑 마찬가지로 전공에 따라서 시험을 선택해야 되는, 꼭 봐야 되는 과목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 과목이나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과목이 계속 늘어납니다. 졸업하고 또 봐야 되고 또 봐야 되고 이런 일이. 네덜란드도 연구 중심 대학은 3년이에요. 실무 중심 대학은 4년이고요. 패스웨이 과정은 1년입니다. 그러니까 1년의 패스웨이를 하고 연구 중심 대학 3년을 가면 조합 4년이죠. 예. 그리고 패스웨이를 하고 그다음에 실무 중심 대학으로 하면 5년입니다. 그게 4년 또는 5년 안에 졸업할 수도 있고요. 또는 연구 중심 대학이나 실무 중심 대학으로 다이렉트로 들어가서 3년 또는 4년 안에 졸업할 수도 있어요. 이런 면에서 이제 좀 우리가 지금 몇 년인지도 선생님 좀 얘기했는데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요 비용도 앞에서 이야기했던 요 연간 학비 있죠? 여기에다가 곱하기 3, 뭐 이렇게 계산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4년간 졸업할 때까지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4년 과정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4년을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곱하기 3년, 여기도 곱하기 3년, 여기도 3년, 여기도 3년, 이탈리아도 3년, 영국도 3년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일반적으로 3년이 많죠. 자, 그러면 연간 비용이 미국하고 영국 같은 경우는 좀 비슷하게 나오는데 여기는 곱하기 4니까 이만큼의 비용을 1년을 더 쓰는 거죠. 네. 네, 그런 식으로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할 때까지 도대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거의 마지막 페이지인데 GBCS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 부분을 좀 얘기하려고 해요. 우선 여러분들은 맞춤형 GPA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맞춤형이라고 한 이유는 뭐 성적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성적 외에도 필수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되고요. 성적 확인 및 관리가 필요하다. 이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컴퓨터 사이언스로 유럽의 네덜란드에 있는 아인토벤 대학교 아인토벤 공대를 들어가려고 해요. 아인토벤 공대는 세계 랭킹 100위권에 있는 세계 명문 공대 중에 하나예요. 비슷한 수준의 대학 중에서는 조지아 특이 있습니다. 근데 아인토벤 공과대학에 컴퓨터 사이언스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필수 과목 뭐가 있을까요? 캘큘러스 반드시 들어야 돼요. AP, 칼, A, B나 B, C 둘 중에 하나 꼭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스탯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됩니다. 컴퓨터 사이언스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돼요. 뭘 또 들어야 될까요? 피직스를 꼭 들어야 돼요. 케미스트리 꼭 들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필수 과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필수 과목을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그 대학의 그 전공에서 요구하는 필수 과목들을 내가 꼭 들었는가? 만약에 안 들었으면 이걸 메이크업 할 수 있는가? 또는 졸업하기 전까지 이거를 다 메꿔서 들을 수 있는가?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나중에 AP 시험 과목을 어떻게 내가 준비할 거고 어떤 과목을 언제 응시할 건가도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 유럽 대학을 만약에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10학년이나 아니면 늦어도 11학년 때 이때는 결정을 해서 상담을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유럽 대학의 요구 수준에 맞는 과목을 선택한다. 이건 선택 과목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 과목 중에서도 이제 유럽 대학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런 그 과목들이 있거든요. 그 수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꼭 들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졸업 증명서를 만들 때 우리 학교는 자체 졸업 증명서 나오죠. 근데 그걸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금년에도 헤이그 대학의 원서 쓰는 학생들이 전원 다 우리 학교 졸업 증명서를 아무도 인정을 못 받았어요. 인정을 못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대학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GBCS의 졸업 증명서가 너무 정보가 빈약해가지고 인정해 줄 수가 없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학에서 우리 양식을 보내줄 테니 그걸 채워 가지고 와. 라고 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그걸 딱 보자마자, 뭘 입력해야 되는 거지? 다들 이렇게 막막해진 거예요. 그래서 다 선생님한테 다 들고 왔어요. 심지어 졸업생들까지 선생님한테 이메일로 보내서 이거 채워오라는데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고 갖고 왔더라고요. 선생님이 다 작성을 해줬습니다. 대학에서 요구하는 그런 과목들을 들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교 졸업증명서라든지 트랜스크립에서는 그게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 영어 공인 성적. 우리 학교는 그래도 영어 텍스트북 많이 쓰죠. 그래서 영어 몰입 환경이 어느 정도 일반 학교보다 좀 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방학 때 캠프를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과외라든지 아니면 셀프 스터디 뭐 학원을 갈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IELTS나 토플에 대해서 고득점 전략을 짜야 돼요. 그래서 고득점 전략을 짠다라는 얘기는 자, 보통 이제 토플의 유효 기간이 2년이잖아요. 그러면은 토플을 내가 언제까지 끝내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자, 선생님이 권장하는 거는 유럽 대학 지원한다고 했을 때 11학년 때까지는 무조건 토플 끝내는 거를 권장해요. 11학년 때까지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끝냈냐? 아까 이야기했죠? IELTS 6.5. 그리고 토플 그 계정 토플로는 5.0. 예, 그 정도를 맞춰 놓으면 여러분들은 토플은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12학년 때 AP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졸업 인증 및 공증. 자, 원서 제출 시점을 고려해야 되는데 보통 원서를 좀 빨리 내는 그 대학들이나 국가들이 있습니다. 보통 영국 같은 경우에 좀 특정 학과 같은 경우는 10월 15일이 마감인데 다른 데는 대부분 1월 중순 또는 1월 말 또는 2월 중순, 4월 1일 뭐 이렇게 원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졸업하고 나서 보통 12월 달에 졸업하잖아요. 그럼 졸업하고 나서 그 다음 달, 다다음 달 이렇게 계속 원서를 쓰는 거예요. 조금 빠르게 원서를 쓰는 국가들이나 전공들의 원서를 쓰는 경우는 뭐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졸업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이 서류들을 다 챙겨놔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은 서류가 준비가 필요할 때마다 계속 학교를 찾아오고 계속 선생님한테 연락하고 학교에 뭐 이렇게 비용 납부해 가면서 뭘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성적 증명서, 졸업장, 졸업증명서 이게 여기에 해당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자, AP 시험 응시에 대한 계획, 시험 접수증 등을 준비할 것. 보통 이제 학생들이 AP 시험을 봐서 대학에 지원을 하긴 하지만 유럽 대학 지원할 때 AP 시험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AP 시험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졸업하고 나서 응시하는 시험을 인정해 주세요라는 스테이먼트를 학생이 있으면 안 되고요. 그거를 선생님한테 이야기해서 선생님이 그거를 작성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런 서류들도 미리 준비를 해야겠죠. 대신에 이제 그런 서류를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시험에 실제로 접수했는지 여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내용을 보고 실제로 시험 접수했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주고 그 접수한 시험에서 어느 정도의 예상 점수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를 선생님이 평가를 해서 작성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예, 지금 음성이나 문경은 한국의 인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세종은 아직 비인가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대학에 지원하려고 할 때 학교의 인증이나 인가 관련해서 요구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이 GBCS라는 학교가 어떤 인가를 갖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졸업장이 그러면 한국의 일반계 고등학교의 졸업장이냐 아니면은
국제학교의 졸업장이냐, 아니면 일반 뭐 대안학교의 졸업장이냐, 뭐 등등,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 자격이 또 달라져요. 그러면 자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제출해야 되는 이런 제출 서류들의 리스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응시했던 AP 시험을 아예 인정 못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준비한 걸게 100%다 fully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혼자서는 못해요. 이건 학생들이 증빙한다고 해서 대학이 받아주지 않거든요. 무조건 학교의 카운슬러가 대학에 보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대학교에서 어떤 이슈가 있다라고 연락이 오거나 그러면 반드시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 거죠. 신앙 기반의 세계관. 자, 유럽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기독교가 출범을 했고 이제 확장됐고 시작했던 그 국가들이지만 세속적인 세계관 때문에 교회가 많이 팔려나가고 이제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선생님도 독일에서 이제 12년 동안 생활을 했지만 독일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도 보면 신앙이 없는데 목사님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속적인 가치관이 뭐 있기는 합니다. 뭐 근데 이거는 사실 미국에 갔을 때도 느낀 거긴 한데 미국이든 유럽이든 비슷해요. 기독교 가치관이 이제 그 보수적인 가치관이라고 부르는 건 아니고요. 복음주의적인 가치관, 건전한 기독교 가치관이 많이 허물어지고 그 비본질적인 부분들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또는 기독교가 너무 리버럴해서 그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신앙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까지 다 이제 수용하는 그런 형태의 그 교회들도 꽤 있고요. 또는 교회가 이제 무너진 그런 부분도 좀 많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그런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잘 지켜나갈 것인가, 선생님은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글로벌 리더십을 좀 잘 준비하고, 그 다음에 GBCS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신앙교육 좀 잘 받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좀 더 굳건하게 좀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기독교적 세계관을 좀 잘 갖추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로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첫 번째는 이제 대학이라는 곳에서의 전문성을 가져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 그 청년 복음 전도자로서의 생활을 하는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각 교회에서도 보면 굉장히 한인교회에서도 보면은 크리스찬 50%, 넌 크리스찬 50%거든요.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마치 한인회처럼 돌아가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끝나면 그 청년들끼리 나가서 술 마시러 갑니다.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하나의 현상인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기독교 정체성을 잘 가지면서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잘 훈련된 모습으로 갖춰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디아그노스틱 체크리스트 선생님이 한번 좀 만들어 본 거예요. 원래 있는 건 아니고 이게 유럽 대학에 지원할 때에 내가 유럽 대학에 지원하기에 잘 맞는가, fit 한가, 또는 잘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이거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자가 진단표를 한번 좀 만들어 봤어요. 총 두 페이지에 걸쳐서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질문에 대해서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각각 15점까지 점수를 매겨보고 각각의 점수에 대해서 평균을 한번 내보는 거죠. 지금 보면 선생님이 질문을 크게 4가지 영역으로 했어요. 그죠? 그 4가지 영역에서 각각 15점, 여기서 15점, 여기서 15점, 여기서 15점, 여기서 15점 해서 나누기 4 하면 되겠죠? 여기서 질문이 4개인데 4개에 대해서 15점씩 매기기 어렵다. 그러면은 여기서 4개를 각각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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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점 한 다음에 나누기 4를 해도 되고요. 여기 15점, 15, 15 해서 나누기 3 해서 여기를 15점 기준으로 다시 점수를 매겨도 되죠. 선생님이 만들어 본 질문은 크게 4가지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아카데믹 레디니스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학업적으로 얼마큼 준비되어져 있는가. 첫 번째는 GPA 매니지먼트입니다. 여러분들의 언에이티 GPA가 4.0 만점에 3.5이거나 3.5가 넘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자, 메이저 스페시픽 서브젝트에서
여러분들이 그 어드밴스 코र्스, 예를 들면 뭐 AP라든지 또는 관련된 과목 중에서 언어 클래스라든지 또는 뭐 그 추가적인 과목들, 그 어디셔널 그 서브젝트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매스 같은 경우는 캘큘러스 AB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BC 또는 스탯 또는 AP 스탯까지 갖는가 뭐 이런 것들까지 다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어드밴스 코र्스라든지 어디셔널 코र्스를 얼마큼 잘 들었는가, 그것도 related to my intended major 관련해서. 그 다음에 졸업 크레딧에 대한 겁니다. GBCS 커리큘럼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었던 졸업을 위해서 들었던 모든 수업에 대한 부분들이 그 크레딧 리ኳ이어먼트에 잘 맞는가,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의 크레딧 리ኳ이어먼트에 잘 맞는가, 이런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제 미국처럼 영어 4크레딧, 수학 4크레딧 뭐 이런 식으로 있진 않아요. 대신에 여기서는 타겟 컨트리라고 했죠. 예를 들어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그 인문계든 공학 계열이든 상관없이 12학년 때까지 수학을 꼭 들었느냐 이걸 물어봐요. 그래서 수학을 만약에 이때까지 안 들었으면 왜 안 들었는지를 증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 들어도 됐는지에 대한 거를 증명해야 돼요. 굉장히 어렵죠. 네. 그래서 12학년 때까지 수학을 가급적 다 듣는 게 좋다라는 뜻이에요. 자, 매스 레벨. 여기서는 내가 들은 매스 레벨이 어느 정도까지 높게 들었는가 꼭 체크를 해야 돼요.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랭귀지 프로피시언시. IELTS 기준 6.5 이상을 내가 취득했는가. 밴드 스코어는 전부 다 6.0으로 내려가는 건 안 됩니다. 이게 마지노선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토플로 기준은 이제 토플로는 90점 또는 95점 뭐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 기준은 그 개정 토플로는 5.0 정도 됩니다. 아카데믹 라이팅. 여러분들이 200단어, 2000단어 플러스 되는, 그러니까 2000단어면은 대충 한 3페이지 반에서 4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를 영어로 에세이를 쓰는데 그 편안한지, 어느 정도 편안하게 쓸 수 있는가, 요거를 자가 진단해 보면 되겠고요. 세컨 랭귀지, 이건 사실 옵션이라서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세컨 랭귀지를 뭐 갖고 있으면 좀 유리하겠죠. 예를 들어 독일로 간다 그러면 독일어, 뭐 이탈리아 간다 이탈리아어, 뭐 이런 식으로. 이건 뭐 졸업하고 나서도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 다니는 동안에 너무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래티직 핏. 자, 이거는 모티베이션하고 리서치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그 스페시픽한 메이저를 선택했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정말 하고 싶은 거를 여기서 찾고 있는가. 그 해당 대학에 내가 공부하고 싶은 게 있어야겠죠. 그죠?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리서치 헤비한 그 아카데믹을 좋아하는가 아니면 핸즈온 또는 프랙티컬 트레이닝을 더 좋아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선호도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데드라인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NF로 이제 학생들을 뽑는, 굉장히 셀렉티브하게 뽑는 그런 전공들 같은 경우는 한국이나 미국보다 훨씬 더 빨리 원서를 마감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 사이에 그 어세스먼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서를 되게 빨리 마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학교들 중에서 NF 학과가 있는가, 내가 지원하려는 학과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가, 또는 대학에서 또는 국가에서 특별 관리하는 그런 전공에 해당하는가, 이것도 살펴봐야 됩니다. 데드라인 꼭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파이낸셜 앤 라이프스타일 플래닝, 버짓. 이 버짓팅 되게 중요하죠. 자, 부모님이 나의 1년 동안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대한 예산을 어느 정도 잡고 있는가,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예산이 요 정도 되는가, 요거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인디펜던스.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이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비자, 레지던시 퍼밋, 인슈런스, 그리고 쿠킹 앤 클리닝. 뭐 보통 외국에 나가면 이제 진짜 혼자 생활을 하잖아요. 누가 챙겨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태도들을 스스로 갖춰 나가고 있는가, 얼마큼 준비되어져 있는가, 이거를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가 진단할 때는 내 주변 둘러보면 되죠. 내 주변에 얼마큼 책상이 깨끗한지, 자리가 얼마큼 깔끔한지,
기숙사 같은 경우에 공동으로 생활하는 기숙사에 만약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청소를 안 한 것 때문에 정말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거든요. 그리고 기숙사에서 쫓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내 주변 정리들을 얼마큼 하는지, 심지어 외국인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경우에 간혹 내 물건들을 도둑질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도 내가 대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라이프 스타일 플래닝에 포함된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자가 진단을 좀 해보고요. 그래서 체크마크가 12에서 15 정도면 준비가 정말 잘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이리 컴페티티브한 학생들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여기 보면 유카스는 영국이고 스터링크는 이제 네덜란드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대학 리스트를 한번 직접 찾아볼 수 있는 준비가 이미 갖춰졌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8점에서 11점 정도면 옐로우 라이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스트롱한 파운데이션을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뭔가가 좀 미흡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미흡한 부분이 뭔지를 좀 찾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좀 잘 정해가지고 그 우선순위에 맞춰서 좀 가야 됩니다. 이쯤 됐을 때는 보통 영어 성적이 준비가 잘 안 돼 있다, 또는 AP 시험이라든지 이런 시험과 관련된 부분이 잘 준비 안 돼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특별히 신경을 써서 그 다음 해 또는 그 다음 텀에서 반드시 성적을 읽어내야겠죠. 만약에 8점 미만이다 그러면 물론 알지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준비가 많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굉장히 탐구도 많이 해야 되고 대학에 대해서 많이 찾아봐야 돼요. 이 정도 생각을 안 해봤다라는 얘기는 아직까지 유럽 대학에 내가 갈 준비가 거의 안 되어져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는 제일 빠른 거는 이거죠. 그죠? 학교에 이제 선생님들 찾아가서, 카운슬러 찾아가서 컨설팅을 받는 거예요. 이게 제일 빨라요. 네. 그래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언제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국가로 가면 좋을지 정보를 얻고, 그리고 그런 정보에 따라서 나의 GPA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토플이나 IELTS 중에서 뭘 선택할 건지, 언제 시험 볼 건지 등등을 빨리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벌써 1시간이 훌쩍 넘어갔네요. 네. 거의 1시간 채우긴 한 것 같은데. 자, 이번 주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날은 아시아 대학을 좀 정말 빠르게 가보려고 해요. 아시아 대학 중에서 다른 데는 좀 안 다루고, 일본, 홍콩, 싱가포르, 중국 이렇게 4개 나라만 다루려고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네, 질문은 없겠죠? 네. 추가로 질문 있는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선생님 이메일은 오늘 우리 클래스룸에 보면 선생님 개인 이메일 있죠? 네, 그쪽으로 이메일 보내면 됩니다.